이어서 안테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A, B, C, D가 나와 있는데요. 그림 A에서 보면은 이것은 안테나 방위각 제어 시스템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A는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의 계략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B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A에서 보는 지금 세타라고 하는 이 각도가 결국은 포텐셜 미터에서 이 각도가 측정이 되겠죠. 그럼 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를 밑에 그림 B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 회전하는 각도 세타 값이 포텐셜 미터에 의해서 정기적인 신호로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이 장치에 의해서 얻어진 위치각이 전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 또는 파워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출력되는 시그널이 모터로 입력이 되고 다시 포텐셜 미터로 입력이 되어서 이 전체 안테나의 회전각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전되는 각도가 모터에서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어 시스템을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낸 게 오른쪽에 있는 C와 D의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안테나의 방위각이 전위착의 입력각도 세타, 여기서 표현된 이 각도가 되겠죠. 전위착의 입력각도 세타 IT를 추종하도록 하게 되겠고요. 전위착의 각 변이를 전압으로 변환시키는데 출력 각 변이는 피드백 회로에 있는 전위착에 의해서 전압으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전압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신호 증폭기, 시그널 앰플리파이어와 전력 증폭기, 파워 앰플리파이어는 입력과 출력 전압 사이의 차를 입력과 출력 사이의 차, 여기서 이 부분이 되겠죠. 디퍼런셜 앤드 파워 앰플리파이어. 곧 에러 값을 증폭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이 에러 값이 증폭이 되고 증폭된 신호가 모터의 아마추어 고정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입력되는 전압의 크기를 조절함에 따라서 이 아마추어 고정자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크기가 조절이 되고요. 그 조절된 전류 크기에 의해서 필드 모터 고정자에서 발생되는 계자 자속의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모터가 여기서 회전하는 각도가 변경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전체 피드백 제어 시스템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회전하는 모터의 각도가 지금 요 기어로 두 개만 물려 있는 게 아니라 밑에 포텐셜 미터 쪽에 이제 기어가 또 물려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회전하는 각도가 이 기어 밑에 있는 포텐셜 미터로 입력이 되는 요 기어를 통해서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피드백 되어서 원래 원하는 각도, 입력 각도보다 크거나 작으면 마찬가지로 에러가 발생이 되는데 그 에러가 다시 증폭이 돼서 여기 모터의 고정자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크기를 다시 또 제어하죠. 그래서 하나의 전체적인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입력되는 각도가 출력되는 각도와 일치되도록 전체 제어 시스템이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컨트롤러죠. 제어기의 개인 값이 높거나 낮을 경우에
출력되는 파형, 리스판스죠.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높은 게인을 갖는 경우에 오버슛이 크게 생기죠. 큰 오버슛이 생긴 다음에 정상 상태로 천천히 이제 수렴하게 되는데, 게인이 낮을 경우에는 오버슛 없이 천천히 증가가 되어서 정상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게인이 높을 때에는 응답성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지 이 오버슛이 발생이 됨에 따라서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응답성이 빠른 부분에서는 높은 게인을 가져가면 좋겠죠. 그리고 게인이 낮을 경우에는 응답성이 느리지만 오버슛 없이 천천히 이제 정상 상태로 도달하니까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겠죠. 하지만 응답성이 느리니까 시간이 걸린다. 정상 상태까지 가기, 응답성을 나타내기까지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고요. 우리가 설계 목적에 맞게 게인을 높게 가져갈 수도 있고 낮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설계 절차에 대해서 스텝별로 나와 있고요. 단계별로 나와 있고요. 스텝 1, 단계 1부터 단계 6까지 이제 전체 순서도를 쭉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단계 1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변환을 하면 안 되고 요구사항을 알아야 되겠죠. 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물리적 시스템으로 변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안테나 방위각 위치 제어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원거리에 안테나를 배치하고 무게와 크기를 같은 규격으로 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요구사항인 거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계 2에서는 기능별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기능별로 블록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각 부분을 기능별로 블록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나타내 주게 되겠고요. 뭐 기능이나 하드웨어나 뭐 각각의 각각의 그 기능이나 하드웨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블록도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스텝 3에서는 구조의 개략적인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되겠고요. 구조 개략도 도안이라고 하는데 이 도안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림을 그리는 걸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단계 2에서 만들어진 기능별 블록도를 구조 개략도로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단계 4에서는 수학적 모델의 개발이라고 했는데 결국 블록도를 작성해 주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수학적 모델을 표기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 계략도를 작성하고 전기회로, 우리 전기회로 1호 시간에 배웠던 키르호프 법칙 적용해서 시스템을 모델링화하면 되겠죠. 물리적 시스템, 뭐 뉴턴의 법칙이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전체 시스템을 모델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텝 5와 스텝 6이 있는데 스텝 5와 스텝 6은 아마 챕터 5와 챕터 4 그리고 13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클로즈 루프 시스템에 대해서 또는 싱글 블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블럭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겠고요. 스텝 6에서는 해석하게 되겠죠. 설계한 거를 해석하고 그리고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단계 1부터 쭉 왔던 그 블럭도 그리고 수학적 모델들이 실제 제대로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실험을 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하는 단계가 스텝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이 있고 전류법칙이 있죠. 전압법칙은 뭐였죠? 폐전류를 일주하면서 취한 전압의 합은 0이다. 그리고 전류법칙은 마디에 흐른 전류의 합은 0이다. 여러분들 전기회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뉴턴의 법칙이 나오는데
워낙 유명하죠. 뉴턴의 법칙.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은 모멘트의 합은 0이다. 그래서 키르호프의 법칙과 뉴턴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 동적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게 돼요. 어떻게 해요? 수학적 모델을 유도를 해서 나타내 주게 되는데 식 1.2에서 나타낸 것처럼 이렇게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얘는 선형 시불변 미분 방정식이 되겠어요. 선형 시불변 미분 방정식이다. 그래서 비선형 시변이나 시변이 뭐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 축소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 시변. 그래서 비선형 시변 또는 편미분 방정식이 되겠고요. 설계 절차가 이런 경우에는 설계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시스템을 선형화시켜서 간략화하게 되겠고요. 고차의 미분 방정식을 저차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발전이 돼서 비선형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리고 편미분 방정식, 고차의 편미분 방정식도 그대로 그냥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든 계산을 하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달함수가 나오는데 트랜스퍼 펑션이죠.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을 해서 선형 시불변 미분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전달함수 선형 시스테마 적용할 수가 있는데 전달함수를 구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 공간 표현이 나오는데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시스템에도 이 상태 공간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디지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쉽게 우리가 시스템의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단계 5에서 블록도를 간략화해서 나타내 준다고 했는데요. 이 매스매티컬 모델에 인풋 값이 있고 아웃풋 값이 있는데 여기서는 앵글러라고 하는 각속도를 인풋 시켰죠. 출력도 앵글러 각속도를 출력으로 얻어낼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간략화된 블록도로 나타내 주는 게 단계 5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단계 6에서는 해석과 설계한 거의 타당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타당성을 어떻게 확인하죠? 실험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용 입력 신호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한다. 그리고 감도라고 해서 센서티비티가 나오는데 시스템의 파라미터들이 이제 변동을 하게 될 텐데 그 시스템 파라미터 변동에 대한 성능이 얼마만큼 변동이 되는지 감도가 크면 안 좋은 시스템이 되겠죠. 성능이 많이 변동이 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감도가 최소화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나 금액, 비용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서 시뮬레이션 툴을 많이 활용을 하죠. 특히 이제 매트랩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툴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겠고요. 매트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설계한 제어 시스템의 응답성이라든지 출력값이라든지 안정도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 툴이라서 실제 실험한 결과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 정도로 이제 정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록에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제 매트랩 학생 버전을 깔고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매트랩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트랩 홈페이지 들어가서 강의를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응답의 파형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임펄스라든지 입력되는 파형이 임펄스나 스텝, 램프, 패라볼라, 그 다음에 시누소이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파형이 이제 임펄스는 짧은 순간에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파형이 되겠고요. 스텝은
여기가 0초죠. 스타트 타임이 0초라고 하면 그 순간에 이렇게 스텝으로 입력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램프라고 하는 건 시작부터 천천히 이제 증가되는 선형성을 갖고 증가되는 파형을 얘기를 하고요. 파라볼라라고 하면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처럼 증가되는 걸 얘기합니다. 시누소이드는 여러분들 사인 함수 있잖아요. 코사인, 사인 함수. 그것처럼 이렇게 반복적인 신호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펑션은 이런 기호로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이 조건, 경계 조건이라든지 뭐 t가 0보다 클 때 이 t가 1을 갖고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경계 조건을 설명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입력 파형이 되니까 쭉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자료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컨버터 시스템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태양광 발전 패널이죠. 태양광 발전 패널에서 얻어지는 전압은 DC 전압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DC 전압이 얻어지는데 얻어진 DC 전압이 MPPT라고 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의 크기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원하는 전압이 지령 전압으로 만들고 컨버터에 입력이 되면은 이 컨버터에서 컨트롤러죠. 이 컨버터 컨트롤러를 통해서 원하는 크기의 DC 전압으로 전력을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환된 전력 크기를 가지고 DC 전압을 인버터에다가 입력을 해주게 되면 입력된 DC 전압이 인버터를 통해서 원하는 교류 전압으로 변경이 됩니다. 인버터가 DC 전압을 교류 전압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고요. 교류 전압이 이제는 부하라든지 이 부하는 모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부하 전압이 필요한 곳에 인가가 돼서 연결이 돼서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HEV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해서 전기 자동차가 되겠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입력이 되어서 동작시킬 수 있는 전압이 이제 인버터의 출력 전압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제어를 해야 되니까 출력 전압에서 전류를 이렇게 피드백 받죠. 부하에 있는 전류를 피드백 받아서 컬런트 컨트롤러에 입력을 해주게 되겠고요. 이 부하 쪽의 전류 값과 출력 전류 값, 인버터에서 출력되는 I/O의 출력 전류 값을 컬런트 컨트롤러에 입력을 받고 있죠. 그랬을 때 배터리 전압에 요 VB라고 하는 배터리 전압에 SOC,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SOC 전압을 입력받고 시간을 입력받아서 파워를 컨트롤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파워 컨트롤러에서 출력되는 레퍼런스 전류 값이 전류 컨트롤러에 입력이 되면은 부하 전류 값과 인버터의 출력 전류 값을 피드백 받아서 원하는 전류 지령 값을 인버터에 입력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어 시스템이 구성이 되겠고요. 바이다이렉셔널 컨버터, 양방향 컨버터가 되겠고요. 양방향 컨버터에서도 우리가 전압과 전류 값을 컨트롤러에 주고 그리고 원하는 피드백 지령 값을 G를 통해서 받죠. 그래서 이 스위칭을 온오프 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서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이 출력이잖아요. 원하는 DC 출력 전압 값의 크기를 이 컨트롤러에서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컨트롤 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이 되겠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에서 얻어진 DC 전압을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인버터와 컨버터라고 하는 두 시스템의 제어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배우게 될 그런 제어 시스템이 이런 하나의 전력 변환 시스템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제 차츰 제어 시스템에 대해 배우게 되면 이런 실제 생활에 쓰일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이 되는구나 정도만 지금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주차 수업이죠. 네, 1장 수업을 마치고요. 네, 다음 수업 시간에 2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어공학 2 이번 시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학습 목표는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달함수를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선형 시불변 전기, 기계, 전자기계 시스템에서 전달함수 구하기도 역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비선형 시스템을 우리가 그냥 해석하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얘를 선형 시스템으로 간략화해서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 연구 목적에서는 우리가 안테나 방위각 제어 시스템 1장에서 배웠었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안테나 방위각 제어 시스템이 각 여러 가지 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 부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어떻게 구할지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선형 시스템을 보통은 이제 선형화 시키고요. 물론 비선형 시스템을 선형화 시키기 위한 만족해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비선형 시스템이 그런 조건들을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선형화 시킬 수가 있고 선형화 시킨 다음에는 우리가 이 선형화된 시스템을 비교적 손쉽게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배우겠지만 비선형 시스템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만 되고요. 일단은 선형화 시스템을 공부한 다음에 비선형 시스템의 복잡한 해석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요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물리적 시스템의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 모델을 얻어낼 수 있을지 그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주파수 영역에서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전달함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주파수 영역에서 시스템이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파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의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간 영역에서 물리적 시스템을 해석을 할 테고요. 그리고 주파수 영역에서도 또 병행해서 알아봐야 된다. 첫 단계로서 한 시스템에 물리적인 기본 법칙을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물리적인 기본 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전기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죠. 회로 이론 시간에 전기 회로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어떤 법칙들을 살펴봤었죠.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이 뭐죠? 전류는 기억나시죠? 이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써지지가 않는데 네, I는 R분의 V죠.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키르호프 법칙은 뭐죠? 어떤 한 마디에서 들어오는 세 전류의 합은 혹은 네 전류의 합은 0이다 라는 거죠. 또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그리고 키르호프 전압 법칙은 뭐예요?
한 폐회로에서 총 전압을 합치면 0V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전기회로 그 책 한번 복습해 보시면 요 법칙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기계장치 모델링에 뉴턴의 법칙이 또 있었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간에도 뉴턴의 법칙 배우죠. 그래서 이런 전기회로 모델링과 기계장치 모델링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시스템의 어떠한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요. 보통은 그런 입출력 사이의 관계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겠는데 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와 계수가 결국은 이 시스템의 특성을 결정을 짓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와 계수를 가지고선 직접적으로 해석하기가 힘드니 이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죠. 네, 다음 2호장에서 배울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와 계수가 시스템의 특성을 결정을 짓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있죠? 네, 교재 2.1, 그림 2.1에 보시면 입력과 출력이 이제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그림이 A번에 이제 나와 있고요. 여러 개의 이제 부 시스템이 종속 접속된 그림, 다이어그램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2.1-B에서 종속 접속이라고 한국말로는 하는데 영어로는 캐스케이드 커넥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번역기가 제대로 되면 다행이지만 번역이 잘 안 되면 영어를 직접 구글 번역기든 여러분들 파파고든 이런 데 쳐보고 어떤 의미인지 파악을 하세요. 여러 개의 부시스템이 접속이 단순하게 표현되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 이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접속 블록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2.1이 나와 있고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게 A번이 이제 시스템의 블록도인데 종속 접속된 블록도는 B번에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서브 시스템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종속 접속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이제 캐스케이드 종속 접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에서 A번에서 보시면 인풋이 있고 출력이 있죠. 인풋을 RT라는 함수로 나타냈고요. 출력을 CT라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이 입력과 출력이 전체 블록도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속 접속된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네, 뭐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나타낼 때 이제 뭐 전기 회로 방정식이나 기계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나타내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난 시스템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그리고 블록도로 모델링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도입해서 사용하죠. 이 라플라스라고 하는 공식을 2.1에 이제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라플라스 변화는 이 L이라고 하는 영어 대문자를 써주고 어떤 ft라는 함수를 라플라스 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fs라고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t라는 게 s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s가 나타내는 게 뭐죠?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복소수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소수 함수로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fs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죠? 시간 영역에 있던 ft의 함수를 주파수 영역의 함수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영역으로 ft의 함수를 fs라는 함수로 나타내 주려면 0의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0의 마이너스는 뭐죠?
0초의 아주 미소한 아주 작은 0이 되기 전 타임을 얘기하죠. 0이 아니라 0에 아주 가까이 가는 시간, 아주 극히 작은 0에 접근한 시간, 0이 되기 전의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ft 2의 마이너스 st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고 이 적분값이 결국 fs를 나타내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 함수를 주파수 함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역변환도 가능하겠죠. 라플라스 역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fs를 ft로 구한다. 결국 주파수 영역의 함수를 시간 영역의 함수로 변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이나 라플라스 역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간 영역의 함수와 주파수 영역의 함수를 변환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2파이 j분의 1, 이 한 주기분의 1이잖아요. 주기 t분의 1, 그리고 인테그럴 시그마 마이너스 j 오메가인데 오메가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죠.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교재나 보시면 나타내 줄 수 있을 거예요. j 오메가인데 여기서 이제 j 오메가였잖아요. 오메가가 이제 여러분들 각속도죠. 근데 그걸 무한대 아주 무한히 큰 값까지 보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우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로우 플러스 j 오메가 fs 곱하기 2의 st ds 이렇게 해서 공식으로 우리가 주파수 영역의 함수를 ft, ut라고 하는 시간 영역의 함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ut라는 게 무엇이냐? ut라는 거는 단위 계단 함수죠. 단위 계단 함수. 그래서 얘는 0초 1이기 전과 시간이 t가 시간이잖아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ut가 0이죠. 그리고 t가 시간이 0보다 크게 되면 그때 ut는 1이라는 값을 가져서 이 시간 영역의 함수 ft가 유효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ut는 계단 함수인 거예요. 자, 그림으로 표현을 해 드릴까요? 이 ut라고 하는 거는 그림이 안 써지는데 이 ut라고 하는 것은 0초까지는 쭉 일자로 갔다가 0초가 지나는 순간에 1이라는 값을 갖고선 이렇게 쭉 가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ut라고 하는 함수는 요 단위 계단 함수인데 쭉 일자로 가다가 0초가 지나는 순간에 1이라는 값으로 쑥 스텝 업 되죠? 그렇죠? 계단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단위 계단 함수다.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공식과 역변환 공식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ft와 fs라고 하는 시간 영역의 함수와 주파수 영역의 함수를 서로 변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라플라스 변환, 역변환을 사용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뒷장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1이 나오는데 예제 2.1의 문제는 시간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을 문제로서 이제 풀어보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함수 ft가 있죠. 함수 ft가 있는데 이 ft를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t 곱하기 ut는 이제 단위 계단 함수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봐라 라는 거고요. 이 라플라스 변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공식이 있었죠. fs, 주파수 영역에서의 fs는 시간 영역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주파수 영역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s는 인테그럴 적분하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t dt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죠. 앞에서 우리가 공식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함수는 임펄스 함수를 여러분들 포함하고 있지는 않죠. 여기서.
그래서 식 2.1, 앞에서 살펴봤었던 식 2.1의 적분 하한값을 0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ut라는 게 아까 t가 0보다 작거나 t가 0보다 크거나잖아요. 0을 포함하고 있진 않죠. 0초일 때를 ut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포함되는 시간 함수가 돼버리면 적분 하한값을 0으로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ut라고 하는 임펄스 함수가 0이라고 하는 시간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ut가 없어야 지금 0처럼 적분의 하한값을 0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식을 임펄스 함수를 제외하고 이렇게 이제 적분 하한값을 0으로 나타내서 계산을 쭉 했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얻은 결과가 s 플러스 a분의 a 다 대문자 a로 나타냈는데 요런 ft의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은 s 플러스 a분의 a다. a는 상수일 거 아니에요. 상수니까 그대로 가져가고 s는 뭐였었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s를 뭘로 정의했었죠? 복소수였었잖아요. x는 복소수인 거 기억하시죠?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라고 하는 복소수였었잖아요. 그 복소수를 통해서 우리가 주파수 영역의 함수로 ft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전 페이지 다시 모르시는 분은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ft가 t는 0이라고 하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죠. 연속이려면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시간은 0에서 불연속이잖아요. 이 불연속점을 포함하게 되면 적분이 수렴하나요? 수렴하지 않죠. 맞아요? 적분 하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적분 하한값인 ft가 적분 하한값이 t는 0이라는 값을 가지려면 t가 0에서 연속이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ut라고 하는 함수는 t는 0이라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t는 0초에서 불연속이라고 볼 수 있죠. ut는 불연속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ft라고 하는 함수가 임펄스 함수인 ut를 포함하고 있어서 ft가 불연속 함수죠. 그럼 이게 적분 가능한가요? 불연속점을 포함하고 있어도 적분 값이 전체적인 적분 값이 수렴하면 적분 가능해요. 여러분들 적분 원리 이론에 대해서 배우셨을 건데 불연속점을 ut라고 하는 불연속점을 포함하더라도 이 전체 적분의 값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수식은 적분 가능하다라고 배웠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임펄스 함수 ut든 포함되더라도 불연속 함수이지만 이 ft에 포함되더라도 우리가 이 ft라는 걸 라플라스 변환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fs 주파수 영역의 함수로 나타내느냐? 이 미분 방정식을 ft라는 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해를 구하는 경우에 불연속 전의 초기 조건에서 불연속 후에 초기 조건을 구한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해를 구해야 하는데 다시요. 불연속 전의 초기 조건과 불연속 후의 초기 조건을 구한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돼요. ft라는 함수를. 하지만 복잡하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경우에 ut라는 함수의 불연속 전 0이죠. t는 0에서 불연속이잖아요. t는 0의 전, 불연속 전의 초기 조건만 알게 되면 다시요.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불연속점이 있을 텐데 그 불연속점의 초기 조건만 알게 되면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라플라스 변환의 아주 큰 이점이 되겠고요. 네, 역변환도 마찬가지고요. 역변환도 이 뒷장에서 이제 다시 나올 텐데 똑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불연속점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미분반 정식을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되면 적분값이 수렴하게 되면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있고 라플라스 변환도 뭐 초기 조건 전 단계만 알게 되면 라플라스 변환 할 수가 있고 역변환도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2.2절, 네, 2.2의 라플라스 변환 복습을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전기회로 시간에, 전기회로 이론 시간에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배웠을 건데, 네, 안 배우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이라고 해서 라플라스 변환표가 되겠죠. 라플라스 변환표를 간단하게 7가지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고요. 델타 t, ut, t, ut, t의 n승 곱하기 ut,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 그리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ft라고 하는 시간 영역의 이런 함수들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fs라고 하는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얻어낸 값은 1이다. 델타 t는 1이고 얘는 임펄스 함수죠. 순간적으로 0에서 쭉 어떤 값으로 갖게 되는 ut는 우리가 알았었죠. 0초를 기준으로 해서 값이 계단 함수처럼 변동되는 거를 ut라고 했는데 라플라스 변환을 통하면 s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s는 뭐죠?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죠. 복소수 값이에요. 주파수 영역에서 갖게 되는 값을 지금 s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t, ut라고 하면 t는 일차 함수죠. 거기에다가 ut라고 하는 임펄스 함수를 곱해줬어요. 그랬을 경우에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제곱분의 1이다. t의 n승은 뭐죠? n은 자연수죠. 그래서 1, 2, 3, 4, 5 이런 값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네, 1, 2, 3, 4 이렇게 쭉 갖게 되면 s의 n 플러스 1 승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하죠. n 팩토리얼을 여러분들 알 수 있나요? 만약에 n이 3이다. 3이면 s의 4승분의 3 팩토리얼인데 3 팩토리얼이 뭘 나타내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타내요. 만약에 n이 4면 어떻게 되죠? s의 4 플러스 1승이니까 5승, s의 5승분의 4 팩토리얼이죠. 4 팩토리얼은 뭘 나타낸다고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거를 팩토리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라고 하는 거는 s 플러스 a분의 1이다. 그리고 사인 함수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코사인 함수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 이렇게 기본적인 라플라스 변환 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표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 이론을 왜 이렇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수식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교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을 건데 회로 이론 책을 한번 쭉 복습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유도가 되는지 쭉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옆에 보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세오리엄이라고 해서 이론이죠. 라플라스 변환 이론에 대해서 또 표로 쭉 정리를 해줬는데 라플라스 ft, 그러니까 ft라는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를 fs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뭘 뜻하느냐?
0이 되기 아주 미소한 그 전 시간부터 무한대까지 ft라는 함수를 적분을 하는데 어떻게 적분하냐? exponential 마이너스 a s 잘 안 보이죠? 마이너스 st 승 이런 수식으로 적분을 한 값을 라플라스 변환한 fs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다. 디퍼니션이죠.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k가 붙은 ft는 뭐예요? kfs가 된다. k 값이 상수처럼 동작을 해서 그냥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걸 선형화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리니얼리티 세어리엄 선형화 이론이에요. 그리고 ft1이라는 함수와 f2t라는 함수가 더해져 있죠. 덧셈으로 더해진 두 ft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함수를 역시 마찬가지로 변환된 함수를 더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얘도 선형화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at, ft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f의 s 플러스 a 얘는 주파수가 약간 시프트가 되는 위상 천위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주파수 천위가 발생된다. fs 플러스 a는 주파수가 약간 시프트 천위되는 이론이 되겠고요. 라플라스 ft 마이너스 대문자 t라고 표현을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일정 시간만큼 시프트가 되는 거죠. 천위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변환한 값은 이렇게 나타내주고 타임 시프트 이론이다. 타임, 시간, 천위 이론. 천위라는 게 제대로 번역될지 모르겠는데 시프트가 되는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FAT라고 하는 거는 A가 그대로 밖으로 나와서 분모로 가고 A분의 1, FA분의 S로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얘를 스케일링 이론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DT분의 DF라고 하는 미분 값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될 거냐? 얘는 SFS-F의 0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죠? 0에 가까워지는 아주 그 전 시간 값이죠. ft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0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0에 아주 가까워질 때의 시간에서의 값을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0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sfs-f 0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초기 값을 보통 얘기를 해요. 0이 되기 전에 아주 미소한 0이 되기 전에 시간에 ft가 무슨 값을 가질 거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초기 값이잖아요. 네, 초기 값으로 어떤 값을 갖고 있을 거냐를 정의를 하는 거고요. 이 fs 함수 값을 우리가 미분 이론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제곱승으로 넘어가면 dt 제곱분의 d 제곱 f라고 하는 2차 미분 함수가 라플라스 변환되면 어떻게 되느냐? s 제곱으로 나타내 주게 돼요. 여기는 1차니까 s였고 2차니까 s 제곱으로 나타내 주고 fs 그대로 나와주죠. 그리고 초기 값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1차 sf의 초기 값 0의 마이너스 0이 되기 아주 미소하기 전 단계 초기 값을 대입을 한 결과고 그리고 f 0의 마이너스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프라임이 붙었는데 프라임이 이건 오타 같아요. 붙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확대해서 보는데 그냥 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 프라임이 아니라 도트 프라임 아시죠? 이 위에 점 찍혀 있는 그 프라임이 아니에요. 그애는 미분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미분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F의 0 마이너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n승을 하게 되면 s의 n승 당연히 붙고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수 있겠죠. s제곱 또는 s3승 그거대로 해서 3승일 때의 f 초기값
제곱일 때 초기값. 뭐 계속 쭉 나열해 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함수는 S분의 FS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적분이 나왔으니까 적분할 경우에는 분모 S를 분모로 가져가게 되고 S분의 1 곱하기 FS 쓴다. 미분할 때는 S제곱, S의 N승 이렇게 나타내졌는데 적분했을 때의 FT 값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분모로 해서 S의 N승분의 1 이렇게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적분 이론이다. 그래서 ft의 함수가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t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얘기는 s 복소수가 0으로 간다라는 의미죠. 리미트. 그래서 sfs 이렇게 되어 있는데 s가 0으로 갈 때 s가 뭔지는 계속 설명을 드렸죠.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죠. 그렇죠? 그래서 네, 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복소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얘기는 복소수가 S가 0으로 간다라는 의미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이널 베일류 이론이라고 해서 최종값 정리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최종값 이론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0 플러스라고 하면 0초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를 얘기하죠. 아주 적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 s가 무한대로 보내고 얘는 무한대였을 때 0으로 가는 거고 0으로 갔을 때는 무한대로 가는 거고 s 값이 리미트 sfs로 해서 얘도 초기값 이론을 정리를 했을 때 함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전기 회로 이론 책이나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세요. 네, 이거 다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예제가 나오죠.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거. 아까 예제 2.1에서는 라플라스 변환을 예제로 풀어봤었는데 여기서는 역변환에 대한 문제고요. 함수 f1s는 s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이라고 정의를 했죠. 이렇게 정의를 한 함수가 있으면 주파수 영역의 함수인 거잖아요. 이 함수를 역변환해서 ft의 함수로 나타내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f1t는 2의 마이너스 요 값 그대로 써주면 되고 3t 곱하기 t의 ut 이렇게 나와 줄 수가 있죠. 왜냐면 주파수 시프트 정리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표에서 나타냈었죠. ft는 tut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글씨가 지금 안 써지는데 네, 글씨가 좀 써지네요. 네, 앞에서 우리가 주파수 시프트 정리랑 표에서 ft는 f예요. ft는 뭐였었죠? t 곱하기 u t 요거잖아요. ft는 t 곱하기 u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fs는 어떻게 돼요? s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주겠죠? 여러분 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얘의 s제곱분의 1의 역변환이 이렇게 나와주죠. f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나와주고요. 표에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f의 s 플러스 a다 라는 게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죠? s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
1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얘의 역변화는 어떻게 되죠? 2의 마이너스 a t 곱하기 t u t가 되겠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과 역변환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하셔야 돼요. 표에 나온 내용들을 한 번씩 쭉 다 복습을 해 보세요. 그래야지만 이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분분수 전개를 하는 건데, 이 부분분수 전개라는 게 결국 ft라는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fs라는 함수로 변환을 하고요. 그 fs라고 변환된 함수의 분모, 분자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fs 함수의 분모 분자를 부분 분수로 전개를 해서 이제 막 해석을 이제 하게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ft를 아주 fs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fs를 얻어내는 거에 상당히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걸 모르면 이제 이 제어 시스템 공학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꼭 복습을 해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놓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분수 전개가 나오는데, 이 부분분수 전개는 ns의 차수, ns의 차수가 있고 ds의 차수가 있죠. 그럼 이 ns의 차수가 뭘 말하고 ds의 차수가 뭘 말하죠? ns가 뭘 말해요? 이 ns라고 하는 것은 여기 f1s라고 하는 경우를 볼게요. ns는 분자항의 차수를 얘기를 해요. ds는 뭐죠? 분모항의 차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항의 차수는 3차죠. 분모항의 차수는 2차죠. 그래서 분자항의 차수가 분모항의 차수보다 작으면 부분분수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만일에 분모항의 차수가 분자항의 차수보다 지금처럼 크면 어떻게 되죠? 분모항의 최고차 차수로 분자항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식 2.5가 나오는 거예요. S제곱으로 분자항을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은 얘는 S만 남고 얘는 2만 남고 얘는 어떻게 돼요? S분의 6이 되죠. S제곱분의 7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S 플러스 1 플러스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5분의 2 이렇게 이제 나와주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분모항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고 나서 나온 값이 이제 분모항의 차수가 분자항의 차수보다 커졌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부분 분수로 전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분모항과 분자항의 차수로 여러분들이 부분 분수를 전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만약에 분자항의 차수가 더 크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분자항의 차수가 분모항의 차수보다 작아질 때까지 ns를 ds로 나눠준다. 분자를 분모로 계속 나눠준다. 그럼 어쨌든 이 최고차 항이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 나머지는 이제 나눠주게 되니까 줄어들 거잖아요. 분자항의 차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부분분수 전개가 얘는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표 2.1이 있는데, 표 앞에서 살펴본 표를 보세요. 표 2.1의 1항, 표 2.2의 3항의 선형성과 7항의 미분정리 이론, 아까 표에서 쭉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걸 정리를 해서 이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게 되면 F1T라고 하는, F1S를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 한다라는 얘기예요. F1T는 이렇게 수식이 이제 나와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준 수식을 여러분들이 부분 분수로 이제 전개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함수 fs는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5분의 2, 이 부분도 부분 분수로 전개해서 라플라스 역변환이 가능하겠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분분수 전개를 계속하게 되면 이제 앞에서 이제 나온 그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분분수를 전개를 하게 되면 되는데 이제 함수 fs가 이제 분모 이렇게 분모가 있는데 이 분모가 형태가 이제 다양할 거잖아요.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 어떻게 해요? fs의 분모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 또는 이 분모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죠. s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수도 있죠. 그럴 경우 1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중근을 갖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아니면 어떤 때가 또 있겠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또는 중근을 갖는 경우 말고 분모항이 복소수근이나 순허근을 갖는 경우 다시요. 복소수근이나 순허근을 갖는 경우 여러분들 교재에 39페이지인가요? 케이스 3라고 해서 영어로는 케이스 3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은 복소수 근과 순허근을 갖는 경우 그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부분분수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케이스 1이라고 한 부분을 우선 보게 되면 함수 fs의 분모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갖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fs를 지금처럼 s 플러스 1분의 k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k2라고 내가 부분분수를 이렇게 전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의 부분분수로 나누게 되면 k1, k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k1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이 fs라고 이렇게 전개한 이 양변에 s 플러스 1을 곱한 다음에 s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k1만 남겠죠.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요.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 곱하기 k2가 되겠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앞에서 s 플러스 2를 곱해주니까 얘는 없어질 거고 s 플러스 2분의 2죠. s 플러스 2분의 2. 그 다음에 s 플러스 1 요거는 양변에다가 s 플러스 2를 곱해준다고 했으니 없어지고 k1만 남죠. 그래서 k1.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 곱하기 k2 이렇게 나와주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나와준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죠? 앞에서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이 K1과 우리가 이제 K2 이런 것들을 보통 레디듀라고 하는데 레지듀 혹은 유수, 한국말로는 유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수를 얘기를 해요. 이런 상수를 유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수식을 여러분들이 나타내 줬는데 이 수식에서 여러분들이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분자가 0이 되니까 k1만 남겠죠?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일정한 값을 나타내 줄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k1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k2는 어떻게 구하죠? k2를 구하기 위해서는 s 플러스 2를 곱해주고 또 이렇게 일정한 수식을 얻어지게 되면 거기에다가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분자가 날라갈 거예요. 분자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고 k2 값을 역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k1과 k2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유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구해주고 나서 라플라스 역변화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2.8에서 여러분들이 부분분수로 전개된 항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라플라스 변환 폼을 이용을 해서 ft의 각 항에 대한 라플라스 역변환의 합을 구하게 되면 ft는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을 거고요.
부분 분수로 전개된 각 항에 대한 변환식 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표 자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값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